네, 안녕하세요. 전자심 지식방송 UTV 이제만큼 지식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오후에는 2시부터 5시까지 세 분의 전문가를 각각 1시간씩 세 세션으로 해서 다양한 이슈들을 저희가 점검해보고 그 대안을 논의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세션은요. 요즘 이제 빅데이터 하는데 빅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그걸 또 빠르게 그걸 처리해야 될 건지, 기업이라면 우리가 요새 거의 뭐 리얼타임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슈에 대해서 그 어떤 이슈와 그 대안에 대해서 오라클 코리아의 이창재 컨설턴트님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요새 뭐 빅데이터인데 그 먼저 그 게스트님께서 보시는 지금 이게 네. 데이터가 뭐 계속 증가하니까 빅데이터라고 할 거 아닙니까? 네, 빅데이터의 맞습니다. 정의가 뭡니까? 게스트님 보시는. 네. 네, 뭐 그 정의 그대로겠죠. 빅데이터. 그러니까 네네.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요. 음. 사실 이제 그 인터넷 회사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어떤 인터넷 스케일의 회사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뭐 구글도 마찬가지죠. 이런 네. 회사들이 처음에 이제 이런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들고 나왔고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의 이제 사전적인 정의는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럼 어마어마한 데이터, 네. 뭐 트위터를 예를 들어서 음. 뭐 이슈가 생기면은 뭐 초당 한 뭐 거의 1000건의 트윗이 쏟아지는 정도의 어떤 스케일. 그리고 뭐 스카이프가 하루에 뭐 대략 처리하는 건수가 17만 건 이상.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난 데이터들이 이제 그 생성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이러한 실시간은 아니죠. 정확하게 네. 말씀드리면은 니어 리얼타임으로 이제 하둡과 같은 기술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시는 게 이제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옛날에는 인구가 네. 뭐 몇십억 이렇게 늘어나는 걸 되게 걱정했었는데 일단 인구보다 요즘은 데이터가 그냥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그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사람이 살다 네. 보면은 사실 하루에만 해도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 음. 뭐 혹은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뭐 저희가 뭐 버스를 타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트윗도 남기고 페이스북도 하면서 메시지도 날리고 이게 기존에는 이제 기업들이 이런 데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가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서 그 분석이 됨으로써 네. 또 의미 있는 어떤 그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부터는 이제는 이런 사소한 이벤트들도 전부 잡아서 처리하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뭐 예전에도 우리 인간이 여러 행동을 했지만 그것이 뭐 CCTV에 찍힌다든지 네네네. 기록이 된다든지 그죠? 네. 우리가 트위터, 페이스북처럼 뭐 쓴다든지 이런 게 네.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갑자기 기록의 양이 뭐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네. 많은 기록물들 그죠? 네. 그 그래서, 쉽게 또 하나 더 예를 드리면은 그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많이 쓰시니까 네.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들에 이제 광고가 붙죠. 네. 그런 광고들이 사실 어떤 의미 없이 그냥 광고를 노출을 하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은 유저의 성향을 안다면은 더 맞춤 광고라든지 타겟 광고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네네. 그 이러한 모바일 광고 회사들도 사실 이런 그 빅데이터 쪽으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골치 아프고 이거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뭔가 이거 기회일 수도 있지만 네네네. 어쨌든 IT 부서에 있는 분들이 되게 이것 때문에 요즘 되게 혼동도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작은 사실 인터넷 스케일의 회사들이 주로 이제 신경을 써 왔는데 이제는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 엔터프라이즈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이제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빅데이터는 사실 이제 하루에도 수십 번 듣는 어떤 일상 용어처럼 됐죠. 네. 그래서 오라클이 이제 서베이한 바로도 저희가 2011년도 정도에 이제 네. 기업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을 때 그 엔터프라이즈도 이제 이러한 고객 데이터를 빅데이터와 접목을 해서 분석하는 것을 그 하나의 어떤 IT의 모토로 삼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는 그 다음 장표에서 나온 게 이제 패스트 데이터예요. 네? 네네. 패스트 데이터란 말 제가 좀 처음 보거든요.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예. 이것도 제가 이걸 뭐 고속 데이터, 뭐 초고속 데이터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맞습니다. 이거 뭡니까 정체가 일단 패스트 데이터에. 이게 네. 제가 그 한글로 번역하기가 약간 어려운 단어. 아, 그래서 이렇게 내버렸구나. 예, 어려운 단어인데 요즘에 저희가 오라클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예. 빅 앤드 패스트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잘 알려져 있지만 네.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운영을 하고 난 결과 이제 그 기업들이 느끼는 챌린지가
빅데이터는 아무래도 실시간 처리 기술은 아닙니다. 네.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혹은 네. 뭐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음. 물론 그 정보의 분석 가공에 있어서 정말 혁신적으로 발전이 됐죠. 대신에 실시간으로 이제 들어오는 이벤트들도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니즈가 있는데 사실 이제 하드브로는 혹은 기존의 빅데이터 기술로는 약간은 그 처리하기 힘든 이런 네. 니즈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그 고객의 리퀘어먼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패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이러한 그 용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대용량의 볼륨을 아주 빠르게 실시간으로 처리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가공해내는 네.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그 기업적인 네. 일반인보다 개인보다는 기업한테 딱 맞는 것은 현실적인 것은 네네. 빅데이터보다 어떻게 패스트 데이터가 어떻게 현실적인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뭐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두 개가 잘 혼합됐을 때 왜냐하면은 그 두 개 사이에 그 윈도우가 존재를 하죠. 왜냐하면 네. 실시간은 정말 실시간이고 그다음에 그 배치로 처리돼야 될 수 있는 것들은 또 배치로 처리를 하고 네네.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보시면은 빅데이터의 이제 챌린지는 뭐냐면은 아무리 빅데이터가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하지만 네. 스토리지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저장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은 로우 데이터,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받아서 가공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통계를 내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빅데이터를 쓰시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스토리지가 싸다고 해도 그 확장이나 어떤 가질 수 있는 스토리지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앞단에 뭐 정제해주는 약간 그 절차가 있어서 네. 데이터를 최대한 좀 더 가공하기 쉽게 정제해줄 수 있다면은 그것 또한 큰 밸류가 되겠죠. 지금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그 패스 데이터와 빅데이터는 약간 다루는 타임의 윈도우가 약간 틀리고요. 네. 자, 그럼 좀 시청자분들께서 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네. 뭐 한 예랄까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네네네. 패스트 데이터 그거 한번 좀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은 이제 네. 그 최근에 받은 리퀘어먼트 중에 하나가 그 은행 그 인터넷 뱅킹 많이 사용하시죠. 네네. 인터넷 뱅킹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인터넷 뱅킹에 이제 인터랙션이 일어납니다. 뭐 조회, 이체, 그다음에 뭐 카드면은 이제 카드 상품을 보기도 하고 뭐 대출 제가 만약에 뭐 대출을 받아야겠다 네. 싶으면은 대출 쪽을 계속 이제 클릭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이벤트들은 실시간으로 발생되고요. 이렇게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제가 받아서 이 사람이 지금 대출 상품을 뭐 여러 개 보고 있고 특히 그 집 대출과 관계된 네. 상품을 찾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그 대출에 대한 니즈가 있구나라는 걸 실시간으로 판단을 해서 바로 뭐 팝업 창을 띄워서 네. 뭐 상품을 추천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리퀘어먼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리퀘어먼트는 사실 빅데이터로 처리하기는 약간 어렵고요. 그 앞단에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요즘 이제 기록되고 이제 표현되고 연결되니까 그것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네네. 검색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소셜이라든지 네. 받아서 그것들에 대해서 맞춤형인데 실시간으로 뭔가 서비스를 해줄 때 이런 게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이게 선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와 패스트 데이터가 이렇게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네. 나중에 빅데이터로 분석이 돼서 저에 대한 네. 만약에 저에 대한 성향이 어느 정도 분석이 되면은 이게 다시 패스트 데이터 쪽으로 피드가 되고 이렇게 피드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그거에 맞는 이제 처리를 하게 되겠죠. 네. 그게 어떤 선순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런 이제 패스트 데이터, 빅 데이터 같이 아울러져서 어떻게 실제로 기업에서 어떻게 이것을 어떤 이슈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그 자세하게 지금 이제 일본 사례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심층적으로 한번 NTT 도코모 많이 들어봤는데 네. 여기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회사랑 비슷한 겁니까? NTT 도코모가. 제가 뭐 그 일본을 잘 알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네. 제가 알기로도 NTT 도코모는 탑3 안에 하나 중에 하나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략 가입자만 한반도 인구보다 많은 한 6천만 명 정도. 네. 뭐 그다음에 뭐 인플로이 그러니까 그 직원 수가 한 2만 3천 명 되고 그리고 4G 네트워크를 선도하고 있는 이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가 뭐 계속해서 성장을 하니까 이런 이제 패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되게 여기도 뭐 적용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네, 한번 맞습니다. 비즈니스 예. 백그라운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비즈니스 백그라운드를 보시면은 네. 실질적으로 약간 그 일본이 스마트폰의 그 도입이 약간 좀 늦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스마트폰 세일즈 지금 보시면은 그 2010년도에 네. 대략 한 200만 건 정도, 200만 대 정도 네. 개통이 된 거고 2011년도에 들어서야 이제 그
800만 명. 그다음에 2012년 정도에 이제 그 1,300만 명 정도. 오. 왜냐면 이게 피처폰 시장이 워낙 큰 네. 게 또 일본 시장이라 약간 다른 시장이랑 약간 틀리지만 아무튼 그 스마트폰 유저가 일본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이거에 우리나라 엄청나게 빨라진 거예요. 아, 근데 네, 아이폰 도입 이후로는 네, 그렇지, 정말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빨라진 이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NTT 도코모가 어떤 그 이슈가 있었는지 네네. 네, 그거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그 사용자 자체가 많아지면서 음. 기존에는 요금제가 단일화된 요금제였습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은 KT나 SKT나 어떤 음. 동일한 요금이죠. 그러니까 네. 뭐 95,000원이면 95,000원짜리 요금에 그 300메가, 뭐 무제한 데이터 네네. 혹은 뭐 500메가, 1기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그렇게 제공이 되고 무제한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 그 제공된 양을 모두 소진하면은 네. 과금이 돼야 되겠죠. 제가 쓰는 만큼 과금이 됩니다. 뭐 1KB에 뭐 10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과금이 되는데 이제 NTT 도코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어떤 그 요금, 과금에 대한 어떤 처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그러한 과금 처리가 왜냐하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쓰는 패킷을 쓰는 만큼 계속 그 과금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볼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NTT 도코모는 이러한 측면에서 어떤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네. 그런 형태의 솔루션을 찾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NTT 도코모 사례는 오라클의 이제 오픈월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미국의 이제 저희 샌프란시스코에서 행사를 합니다. 가을에 네, 보통 가을에 하죠.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하는데 이 행사에서 이제 그 어워드를 저희가 네. 받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구성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좀 네, 맞습니다. 그 구성도를 테크니컬한 구성도를 좀 보시면은 이제 앞단에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겠죠. 제가 네. 뭐 모바일로 네.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정보들이 전부 앞단의 수신단에서 네네. 그 수신이 되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가공이 되고 네. 마지막에 이제 DB나 실제 과금되는 이제 시스템에 쌓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도코모 같은 경우에는 이 앞단에 들어오는 그 리얼타임 로그를 바로 오라클의 이제 이벤트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이런 제품으로 이제 그 분석을 해내고 그 다음에 그 이벤트 분석은 그 하나의 이벤트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시간 단위 1분이면 1분, 뭐 2분이면 2분 아. 이런 식의 실시간 그러니까 들어오는 이벤트를 계속해서 이제 분석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저장 공간에 저희가 오라클의 코이런스라고 하는 제품을 사용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이게 로그 어널리시스 플랫폼이라는데 이게 이제 같으면 어떤 솔루션 이름입니까? 오라클이 아니라 플랫폼의 아니요, 개념 그냥 컨셉입니까? 그 일반적인 네. 컨셉이라고 네, 보시면 컨셉. 되겠습니다. 네네. 요즘엔 상당히 그 로그 분석에 대해 그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죠. 네. 뭐 굳이 언급을 하자면은 최근에 이제 저희 뭐 스플렁크라고 하는 이제 이런 회사도 있고요. 로그 분석에 이제 특화된 솔루션도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도코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리얼타임 로그를 바로 OEP라는 제품으로 이벤트 프로세싱으로 네. 게더링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 로그 분석 예전에 이게 로그가 그냥 쌓아만 뒀는데 네, 지금 맞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로그가 되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게 뒷받침만 된다면 이런 플랫폼이 아주 좋은 이제 그 아까 실시간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에는 아주 좋은 최적의 그 그렇죠. 특히나 이제 그 마케팅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제가 아까 그 은행의 예를 좀 설명을 드렸지만 네.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의 국내 이제 통신사들도 이런 부분에 이제 상당히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이런 게 정말 실시간 이런 것이 점점 더 발달하면요 이런 것도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기업에서 지금은 이제 그 제품의 가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게 몇 달마다 바뀌고 그러는데 그게 네. 아니라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죠. 그때 이 와서 해주면 우리 사람도 야 뭐 스타벅스 어디서 나한테 요 때면 뭐 1,000원 해준다니 뭐 하면 되게 감성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감성적으로 네, 그 네, 회사께.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스타벅스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겨울에만 파는 뭐 네. 터피넛 라떼라고 네, 하는 네, 이런 네. 그 커피가 있는데 이런 거를 뭐 프로모션으로 해서 뭐 꼭 겨울이 아니라 그렇죠. 뭐, 예, 뭐 봄이나 그렇죠. 이런 때 이렇게 프로모션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도 활용할 네.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어떤 뭔가 서비스와 가격의 이런 것들을 실시간 맞춤형으로 하는 회사랑 안 하는 회사는
되게 시장에서 생존에 아주 위협을 받을 것 생각도 들긴 네, 하네요. 이게 이제 대세죠. 빅데이터가 사실 나온 것도 이제 그런 어떤 분석, 네. 고객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이제 태어난 거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들어가는 이제 그 이게 코이런스하고 이벤트 프로세싱 이것도 오라클 솔루션 이름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오라클 이벤트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제품이고 오라클의 코이런스라고 하는 제품.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실시간으로 뭔가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뭔가 하려면은 뭔가 다시 하드디스크에 넣으면 안 될 것 같고 아, 데이터를 어딘가에 인메모리 DB처럼 그렇게 해야 될 건데 그렇죠, 그런 것이 예. 쓰여지는 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오라클의 음. 코이런스라고 하는 네. 제품. 그 보시면은 지금 NTT 도코모 사례는 음. 지금 올라오는 그 데이터 건수 자체가 네. 거의 1,500만 건, 네. 15만 15만 건, 초당 건. 한 15만 건 정도의 데이터가 꾸준히 들어오는 네. 그런 볼륨이기 때문에 이런 볼륨을 처리를 하려면은 그만큼 제품이나 기술이 뒷받쳐줘야겠죠. 네. 하여튼 빨리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뭔가 고객 정보 하나하나가 유실이 되면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런 맞습니다.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리퀘어먼트의 챌린지, 가장 큰 챌린지는 첫 번째는 너무 데이터 볼륨이 커서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볼륨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다 받아줄 수 있는 안정적인 그리고 빠른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단순히 받아서 처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이나 이런 네. 그 타임 윈도우로 분석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 DB에 저장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DB에 저장을 하면은 이러한 볼륨을 감당하기 약간 어렵기 때문에 일단 뭐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와 비슷한 인메모리 저희 데이터 그리드라고 부르는데 오라클 코어런스 제품을 쓰고요. 네. 그래서 그 또한 이러한 기본적인 아키텍처에서 또한 뭐 볼륨이 더 들어오면은 확장이 유연하게 가능하게끔 하는 네. 이러한 이제 챌린지. 자, 이런 것을 뭐 다른 거로도 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NT 도코모에서 오라클을 뭐 선택한 뭐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그 제 생각에는 네. 시장에 지금 그 이벤트 프로세싱 제품을 내놓고 있는 회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의 유니크한 밸류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벤트 프로세싱 제품과 네. 저희의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 제품이 합쳐져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그 챌린지를 전부 한 번에 솔루션 셋으로 극복을 해낸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 측면 그 이러한 패스 데이터라는 관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패스 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거 개념이 이렇게 오래된 개념이 아니죠. 언제 이것이 처음에 이렇게 뭔가 네. 언급된 건 언제죠? 그 패스 데이터라고 하는 어떤 네. 개념은 사실 뭐 단어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오라클이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러한 그 컨셉은 다들 가지고 계셨죠.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네네, 그렇죠. 네, 뭐 그 마찬가지로 어떤 모 통신사는 이제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쿠폰 같은 것들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롯데월드가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자유용권 반값 할인을 네네. 하고 있는데 제가 롯데월드를 지나갈 때 문자로 주는 거죠. 롯데월드 반값 할인 쿠폰 프로모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좋은 네, 쿠폰이 그러면서 이제 롯데월드를 방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유스케이스 자체는 사실 이게 요즘에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네. 그 전에도 네. 유스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 전에는 이제 이러한 어떤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자체가 약간 그 성숙화되지 않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국내에서 이런 것이 지금 적용된 사례 같은 것도 있나요? 아니면 현재는 이제 검토 중인가요? 국내도 현재 계속 이제 검토 중입니다. 아, 저희도 네. 테스트를 많은 고객들하고 하고 있고요. 아, 뭐 네. 금융사, 통신사 이렇게 이 두 인더스트리에서 특히 이제 관심을 많이 보이시죠. 그렇겠네요. 네. 참 잠깐 그러면서 뭐 엔투코모의 뭐 그래서 그 도코모는 뭐 물론 이제 뭐 광고일 수도 있겠지만 이 솔루션 도입을 통해서 한 50% 정도의 네. ROI를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사례는 이제 통신회사에서 이거 턱셀? 터키. 네, 터키 맞습니다. 통신회사죠? 네, 맞습니다. 근데 터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되게 많이 하네요. 네, 여기가? 한 뭐 와, 9개 국가. 9개 국가. 와, 웬일이야. 터키. 우리나라는 KT는 그렇지도 않는데 예? 이런 거 본받아야겠네. 이게 통신사가 외국의 통신사를 보시면은 네. 이제 뭐 싱텔이라는 회사는 네. 거의 뭐 싱가포르에 있는 거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싱가포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동남아시아 거의 전 지역을 커버를 하고요. 그래서 통신사들이 일반적으로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SK텔레콤이나 KT, LG도 국내에서 계속 광고만 때리지 말고 예? 그 돈으로 좀 이렇게 이런 해외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SK텔레콤이 이제 한번 실패를 했었죠. 미국에서. 예. 네, 아무튼 그 턱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한 9개 국가에 가입자만 한 6,100만 명 정도 되는 네. 네,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어떤 경영 목표랄까 그런 것들 갖고 있나요? 지금 뭐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서브스크라이버가 많아지면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수익 모델 창출이 사실 엄청나게 큰 챌린지가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돈을 벌려면은 통신사 돈을 벌려면 첫 번째로는 가입자 수가 많아지면 되겠죠. 그렇죠. 가입자 수가 많아지거나 지금 현재 이제 뭐 폰 가입자 수는 이제 폰의 그 페네트레이션 레이트, 그러니까 폰을 쓰는 핸드폰 포화가 됐죠. 포화가 됐죠. 네, 더 이상 그렇죠. 가입자를 네. 늘릴 수가 없죠. 네. 뭐 남의 회사 빼오든가 그렇죠. 하는 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좀 다른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있는 사람에서 더 뽑아내자. 그렇죠. 네. 즐겁게. 네, 어? 맞습니다. 즐겁게 예. 뽑아내. 강매할 수 없는 거니까. 아,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예. 예. 커스터머가 예. 고객이 돈을 뭐 기꺼이 낼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야겠죠.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뭔가 네. 문화건 뭐건 감설건 해가지고 즐겁게 뽑아야지. 이제 막 무조건 때리고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도 안 하고.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뭐 여러분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는 또 용어가 또 쓰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즐겁게 뽑아내자. 네, 제가 앞단에 잠깐 네. 그 롯데월드 예를 잠깐 드렸는데 뭐 확 와닿지는 않는 예일 수는 있으셨겠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제 턱셀이 이제 원하는 것은 위치 기반의 네. 그 어떤 프로모션 같은 것들 그리고 마케팅 이런 부분을 이제 해야겠다고 이제 그 아이디어를 냈고 네. 그에 맞는 이제 솔루션이나 기술을 이제 찾게 되었고요. 사실 이제 챌린지는 뭐냐면은 이게 위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계속 이제 뭐 걸어다니면서 위치 정보를 네. 이제 보내게 되겠지만 예, 지금 보시면 그림이 더 설명이 편하겠네요. 음. 보시면은 어떤 특정 그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특정 에어리어, 네. 특정 그 구간에 왔을 때 그 프로모션 정보를 바로 이렇게 SMS로 전달을 해주는 네. 이런 형태의 어떤 그 로케이션 기반의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그 정교한 어떤 그 위치의 트래킹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그게 제가 그 지금 표시되어 있는 네. 그 영역을 예를 들어서 뭐 버스를 타고 혹은 택시를 타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제가 뭐 걸어 다니면서 쇼핑을 하다가 아, 저런 에어리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진짜로 이제 마케팅의 의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분석이 가능을 해야 됩니다. 네. 가능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자, 한번 여기 아키텍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전체 아키텍처. 솔루션 아키텍처는 그렇게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뭐 그 저렴한 하드웨어들, 커머디티 하드웨어들에 네. 저희 이제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서버 레이어, 소프트웨어 레이어는 이제 그 오라클 DB와 네. 저희 그 OEP, 네. 오라클 이벤트 프로세싱 이렇게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성능 개선은 얼마 됐을까요? 이렇게 현재 해가지고. 퍼포먼스는 대략 이제 뭐 80만 이벤트, 초당 80만 이벤트를 처리를 하고 있고 대략 뭐 3억 건의 SMS 네. 그리고 한 번에 한 50개의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스판스 타임 자체도 거의 1초 미만, 대부분 1초 미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라는 거가 네.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통신사들도 되게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관심 많고 실제로 지금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사실 통신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텔리전트하고 좀 이렇게 맞춤형 서비스로 뭔가 승부를 봐야지. 뭐 LTE 뭐 우리 좀 싸게 해. 이 가격 경쟁만 갖고 통신사도 남지도 네. 않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죠?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들이 있었겠죠. 네, 뭐 그죠? 그렇죠.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렇게 마케팅 프로모션을 진행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레베뉴, 그 추가적인 매출 증대 부분이 있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되려면 그 아까 이제 인메모리 DB 기술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겠죠. 네.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은 앞으로 수요가 되게 많아지겠네요. 인메모리. 지금도 같은 사실 경우는. 그 인메모리 저희는 약간 그 얘기를 좀 다르게 합니다만 네. 아무튼 데이터 그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
데이터 저장뿐만 아니라 네. 그리드 형태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아무튼 최근에 이제 그 각광받고 있죠. 이런 네, 그 네. 인메모리 DB,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 이 영역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 뭐 커다란 회사들이 이제 이런 걸 구축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 뭐 1인 기업이라든지 전문가들도 뭔가 자기들이 하는 작은 서비스지만 네네네. 고객들한테 뭔가 실시간으로 네네네. 뭔가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뭔가 서비스를 하고 싶다면 이런 것들이 뭔가 클라우드에서 뭔가 이런 것들 해주는 그런 것도 나중에 생길까요? 어떨까요? 뭐,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음. 기반으로 이런 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아마존 같은 경우, 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음. 아마존의 하나의 어떤 아이아스의 하나의 음. 무슨 뭐 컴포넌트로서 제공할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작은 기업들은 아예 그 DB나 모두 통으로 다 그 클라우드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맞습니다. 거기서 아예 이런 것까지 서비스까지 다 해준다면 그 아주 작지만 강하게 빠르게 뭔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아주 복잡한 건 아니지만 이제 단순한 정도로 쓸 수 있는 어떤 네. 오픈 소스 제품들도 분명히 있기는 하고요. 이제 음. 그러한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그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에 네. 배치해서 쓸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간에 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보면은 뭐 디테일한 거야 저도 이제 방송하고 나서 다 잊어버리고 그러지만 큰 흐름들은 지금 뭐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들은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건 네. 유사한 것 같아요 보면. 다들. 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거의 이제 마지막이 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정리를 약간 해드리면은 네네. 이제 오라클 이벤트 프로세싱은 빅데이터의 앞단에 서서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네. 그러한 이제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오라클 코헤런스라고 하는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를 사용을 해서 네. 임시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시고요. 그래서 음. 이렇게 이제 빠르게 이제 앞단에서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 처리가 필요하시면은 네. 뒷단에 빅데이터로 다시 이제 넘겨서 네. 처리하시고 다시 피드백을 이렇게 주고받는 형태로 네. 네, 아키텍처 구성을 하시면은 아마 뭐 최근에 이제 그 가장 그 앞서 나가는 테크놀로지를 뭐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이런 것들 이렇게 않을까. 구축하는 데는 한 얼마나 걸릴까요? 처음에 이제 뭔가 뭐 상담서부터 해가지고 쭉 된다는 게 한 네, 1년? 6개월? 뭐 솔루션을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의 차이가 이제 그런 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러한 그 솔루션이 만약에 없다면은 순수하게 다 개발을 하셔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개발이 뭐 물론 그 개발자 파워가 있으신 회사들은 상관이 없지만 개발자 파워가 약간 부족하신 회사들은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1년 네. 반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솔루션이고 제품이다 보니까 뭐 경우에 따라 뭐 틀리겠지만 아주 빠르게 뭐 한 달 미만으로도 이야. 네, 뭐 직접 이제 네. 도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네, 그게 이제 솔루션을 쓰는 어떤 이유겠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질의응답 시간 들어가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설문 저희가 좀 설문 조사할 테니까요. 좀 설문 내용 계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들고 설문 내용 계신 분들한테 나중에 경품 추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열님, 하둡 프레임워크에 바탕을 둔 빅데이터 솔루션의 전망과 최근에 국내 SI 회사가 출시한 SBP 스마트 빅데이터 플랫폼과 비교해서 오라클 솔루션의 장점을 알려주세요. 네. 빅데이터 솔루션의 전망은 사실 물어보신다면 저도 사실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전망 네. 지금 아직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네. 새로운 뭐 프로젝트들 사실 이제 오픈 소스 시장에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떤 그 솔루션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하이브 그다음에 뭐 스크라이브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망을 말씀드리긴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그 어떤 SI 회사가 출시한 어떤 빅데이터 플랫폼과 비교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빅데이터는 정말 빅데이터 영역은 빅데이터 저희가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그 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장비를 인프라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데 이제 이러한 거를 제공을 해드리고 저희가 하둡에 만약에 뭐 컨트리뷰션을 하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랫폼 자체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아까도 제가 세션 중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확하게 저희는 빅데이터 영역을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 앞단에 포커스를 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비교 자체가 좀 어렵다는 거를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빅데이터가 물론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어떤 실제로 기업의 어떤 그 이런 저기 시청자분들 같은 네. 이제 중간 관리자라든지 실무까지 빅데이터가 아직 도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예? 어떠세요? 느낌이? 이게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라클이 예.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어플라이언스를 저희가 이제 현재 출시해서 팔고 있는데 네. 사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데이터는 가공을 해야 의미가 있거든요. 네. 로우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어떤 테크놀로지는 이제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거고 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정도 테크놀로지는 이제 뒷받침이 됩니다. 음. 그러면은 이 받쳐진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아, 어떠한 데이터를 뽑아낼 것인지 어떤 용도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전략이라든지 그런 게 사이언티스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만 해봤자 네,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 게 네.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분석을 네. 올바르게 하느냐 아. 그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가 더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IT에 있는 분들도 IT 운영자분들, IT 기획자, 개발자분들도 지금 다들 이제 본인의 커리어에 대해서 네. 왜냐면 이제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네, 오랫동안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고민들 많을 텐데 네, 지금 이제 빅데이터, 딥데이터니까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 하시잖아요. 네, 네. 그 데이터 분석하고 그런 것들이 IT 있는 분들이 뭐 전직은 아니지만 겸직 비슷하게 아니면 그런 것도 좀 공부해서 뭐 한다면 좀 어울린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약간 그 통계와 분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음. 어떤 그 저같이 컴퓨터 네. 사이언스, 네. 그러니까 IT 가이 한마디로 IT 그렇죠. 가이. IT 가이한테는 약간 음. 어려울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과학의 영역이라고 저는 약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알면 좋고 하지만은 이제 약간 어렵다는 거지만 그래서 저 같은 IT 가이의 관점에서는 그 추세 자체가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그 스케일 아웃하는 형태, 계속 서버를 늘리고 네. 패러럴 컴퓨팅, 패러럴 컴퓨팅 옛날부터 얘기 나왔던 거지만 음.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 박치규님, 현재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업이 필요로 수준의 SL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특히 고객 경험 극대화 방안이 궁금합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 등등. 네,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네. 못한 것 같아서 그 원하시는 답변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위치 기반 서비스를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제품 기능으로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까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 같은 경우에 그 들어오는 지오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아까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네. 턱셀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하려면은 제가 보내는 지오 데이터를 분석해서 네. 그 마케팅 에어리어 안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판단을 할 수 또 있어요. 걸어가는지 버스 타고 가는지 뭐 이런 것도 그렇죠. 같이 다 해야 예, 되겠죠. 그런 것들. 예.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아, 그 모든 그 기본적인 설비, 네. 그 프로그래밍 API를 전부 제공을 하고 또한 기본적으로 그게 그 서비스 그 제품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자, 박치규님 그 고객 경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4시부터 하는 세 번째 세션에서 4시부터 고객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논의를 할 겁니다. 전문가랑 같이. 류성민님, 국내에 적용시킨다면 어느 사업 분야에 적합할까요? 교육이나 공공 분야에도 뭐 적용 가능한 분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그 교육이나 공공 분야에서의 리퀘어먼트를 받은 적은 아직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고객 리퀘어먼트가 아직 없기 때문에 제가 딱 생각나는 게 없네요. 저는 이제 지금 저도 뭐 이 질문을 보면서 우리 옛날에 아이폰 나왔을 때 그 고등학생이가 네. 버스 앱인가 서울 버스인가 만들어가지고 네네네, 그때 맞습니다.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 예, 예. 공공DB를 뭐 재수한다 한다 지금 나는데 요즘 뭐 우리나라도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이제 정부도 지금 공공DB에 대해서 네네. 되게 이제 개방적인 그런 네네. 이제 흐름으로 간다면 뭔가 그 앞에서 네. 그 많은 게 1인 기업가나 아니면 많은 전문가들한테 공공DB를 주려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앞단에 지금 이런 패스트 데이터가 하는 그런 것이 해놓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예. 방금 말씀하시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네. 그 스마트 미터라고 왜 요즘 이제 한전이 이제 하려고 하는 도입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 전력
네. 사용, 네. 전력 사용에 대한 정보를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이제 스마트 미터를 도입을 하려고 하죠. 네. 그래서 공공 분야가 이게 정확하게 공공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 미터를 만약에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미터가 설치된 그 디바이스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죠. 네. 이런 데이터에 그 디바이스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도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이 아마 적당할 것 같아요. 네. 자, 홍성우님, 메모리 DB라면 좀 더 빠르고 트랜잭션이 빈번한 곳에 이용해야 않나 싶은데 국내 적용된 기업들이 있나요? 네, 국내 메모리 DB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정정해드리지만 저희가 인메모리 DB 제품이 있고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 제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메모리 DB는 저희가 이제 타임스탠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오라클의 코어런스라고 하는 제품에도 따로 있고요. 뭐 쓰는 고객은 뭐 공식 레퍼런스로는 지금 KT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형 뭐 전자회사, 우리나라에 이제 제일 잘 나간다는 전자회사나 이런 회사들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메모리 그리드는 뭐가 달라요? 인메모리 DB하고 DB는 이게 설명이 상당히 어려운데 DB는 정말 그 DB고요. 메모리에 이제 DB와 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DB를 인메모리에 올렸다. 데이터만 올렸다. 탭을만 그냥 네, 올렸다. 그렇죠. 네, 근데 오케이. 저희는 이제 그리드는 네. 그리드는 약간 틀립니다.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네. 그 그리드 형태로 여러 개의 분산 노드에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를 재구조를 재구성한 분산 구조로 만들어서 네, 분산 구조로 만들어서 그걸 그 시스템이 알아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오케이. 자, 김종환님, 빅데이터 기술이 IT 부서 이외의 현업 사용자들에게도 제공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는데 현업 사용자가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실질적으로 예. 야, 김종환이 다음부터는 좀 띄어쓰기 좀 해주세요. 눈이 아파요, 눈이 아파. 네네. 네. 예, 뭐 현업 사용자들은 아무래도 IT 기술 기반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좀 어렵죠. 네. 직접 개발하시기는 어차피 쉽지 않을 거고요. 네네. 아마 아이디어를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 아이디어에 맞게 데이터를 가공하는 네. 그런 이제 그 만들어야겠죠. 그런 네. 어떤 프로세스 자체를. 근데 이제 호기심 많고 좀 저번에 좀 IT에 있는 분들도 이런 데이터 이런 분야 쪽으로 지금부터 시간 많으니까 호기심을 갖고 이게 뭐 하시면은 네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네네. 예. 맞습니다. 전혀 안 한 것보다는. 네네네. 네. 맞습니다. 자, 이양진님, 빅데이터 플랫폼의 온프리미스 구축과 ASP 서비스 이용을 검토할 경우 중점 고려 사항이 무엇이 체크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예, 저는 제일 첫 번째는 데이터의 보안성을 좀 꼽고 싶은데요. 그 에버노트라고 요즘에 많이 네, 쓰시는 맞아요. 그 에버노트 많이 네, 쓰시죠. 네. 에버노트 자체도 이제 빅데이터로 이제 그 데이터 가공을 하는데 아, 그 에버노트는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 구축이 전부 클라우드로 되어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 빅데이터로 처리하는 데이터들은 자기네 서버로 가져와서 처리를 합니다. 아. 그리고 채널 자체를 막아놨어요.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게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그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아무리 KT라는 통신사지만 제 데이터를 제 바운더리가 아니라 외부에 뭐 클라우드에 저장을 한다던가 하면은 네. 분명히 보안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온프리마이스 구축하고 ASP 서비스의 가장 큰 그 고려 사항을 꼽으라면은 저는 데이터의 어떤 시큐리티 측면을 볼 것 같아요. 네. 자, 한순규님, 원시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다면 데이터 수집에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네. 그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원시 데이터는 보안 기능 자체가 이제 빠져 있죠. 네네. 네. 자, 나기문님, 오라클 빅데이터 솔루션이 엑사데이터와 최적화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드웨어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하드웨어 저희 지금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솔루션은 하드웨어하고는 굳이 상관이 없죠. 상관은 없는데 네. 다만 저희가 이제 엑사 데이터가 아니라 미들웨어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엑사로직이 있습니다. 엑사로직에는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그림 장표 볼 때 맨 밑에 보면 뭐냐 인텔 화이트 박스 같은 데 쫙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네. 안용범님, 고속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면 데이터 에러 및 보안은 어떻게 보증하는지요? 보안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네. 이 솔루션 사실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것 같고요. 네네. 정합성, 데이터 정합성은요? 데이터 정합성은 아까 네. 그 데이터로스로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코런스를 이용을 한 어떤 네. 네.
자, 정연철님, 빅데이터 활용 시 기존 DB 데이터와 빅데이터를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해야 하나요? 빅데이터를 이제 그 어느 정도 접하셨으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빅데이터가 나왔다고 이제 RDBMS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빅데이터로 처리를 하신 데이터는 정제를 하신 데이터는 최종적으로는 네. 아무튼 보통 RDBMS에 저장을 하시죠. 네. 그러니까 각자가 맞는 영역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 구분도 보이지만 이따가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세션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지만 회사에는 여러 데이터들, 뭐 빅데이터 뭔가요? 데이터들을 일단은 그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려면 기준 코드가 있어야 될 거고 어떻게 어떤 카테고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런 전략이나 그런 것들이 세워져야지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따 여러분들 세 번째 세션에서 되게 자세하게 우리가 논의를 할 겁니다. 양성희님, 통신 인더스트리에 대한 레퍼런스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요. 제조, 생산, 유통 물류 쪽에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패스트데이터 활용 가능성은 어떤 예가 있을 수 있을까요? 물류 쪽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물류 쪽은 그 항공 물류 쪽에 페덱스 같은 회사, 페덱스 같은 회사 좀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은데 이게 항상 그 물건을 나르다 보면은 중간에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그리고 뭐 항공사 요즘에는 좀 약간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도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막 짐이 어디 맞아. 뭐 영국으로 가 있고 미국으로 가 있고 짐이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요즘엔 장표로 이제 안 넣어놨지만 예전에 저희가 대표적인 예를 든 거는 그러한 쪽이었어요. 그 물건 트래킹, 네. 그다음에 저기 그 항공사 그 제 짐이 이렇게 트래킹되는 거. 그래서 만약에 비행기가 도착을 했는데 제 짐이 뭐 도착을 하지 않았다, 네. 혹은 실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바로 항공사 쪽에 노티를 주고 그 노티를 받은 이제 항공사가 네. 바로 그 다음 비행기 편이라도 해서 짐을 보내는 그러니까 네. 물류 트래킹 쪽으로도 상당히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할 수가 있죠. 네. 또 뭐 저는 유통 물류 쪽이라면 이제 교통 정보 있잖아요. 네네. 단순 교통 정보 말고 네네네. 좀 더 아까 좀 더 자세한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가장 옵티멀한 패스라든지 아니면 뭐 공정 같은 경우도 사실 옵티멀 프로덕션 같은 것들은 되게 옛날부터 그죠? 네. 되게 이슈였잖아요. 네, 공정 관리 같은 것들 네. 그런 거에도 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김기태님, 현재 공공정보 개방 관련해서 수행 및 차년도 사업계획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빅데이터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오픈 API 및 비정형 데이터, 국민 참여 정보에 관한 적용 엔진 및 솔루션이 있는지요? 네. 그 인테그레이션 관점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 이제 원하시는 답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김기태님이 이걸 담당하시는 분인가? 어. 하시면 제발 좀 잘해주세요. 좀 개방 확 해주세요 좀. 네? 네. 여러 사람들이 쉽게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도록 가공할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솔루션 입장에서는 인테그레이션 관점으로 봤을 때 네. 오픈 API가 있으면은 당연히 오픈 API는 쉽게 연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픈 API나 이런 다른 솔루션이나 혹은 다른 테크놀로지 연결이 네. 전부 아주 손쉽게 가능합니다. 네.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창재 선생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 하나 불러주시겠어요? 네, 이메일. CHANG CHANG 네. JAE JAE .LEE LE 오라클닷컴 네, 맞죠? 맞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게스트이신 첫 번째 세션 게스트이신 이창재 컨설턴님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여러분들한테 다 쪽지로 보내드렸으니까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로 해주시면 친절하게 해주실 거고 이분은 제가 보기엔 이분 몇 분 나오셨는데 여러분 알아두면 좋을 분이에요. 네. 뭐 실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알아두면 좋을 겁니다. 네, 자, 다음 박치훈 네. 네, 혹시나 제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으셨거나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 네네,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자, 박치규님, 오라클 엑사로직의 인터커넥트 아키텍처를 사용하면 클러스터 노드를 거의 즉각적으로 페일오버하고 프레스를 분리하는데 최적의 성능을 이끌어내고 데이터 증가에 맞춰 확장 시 기본적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네, 죄송하지만 바로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좀 더 자세히 좀 네네.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네네네. 방금 네. 메일 주소로 저한테 메일 주시면은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공익팀은 사업 기획이라고. 사업 기획도 중요한 거죠. 네네. 어차피 그런 분야.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설문 마저 해주시고요. 류성민님 또 마지막 질문하셨네. 기존의 메모리 DB 벤더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격 경쟁이 있으며 빅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TCO도 발생할 수 있는지요? 메모리 DB는 물론 벤더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오라클도 있고 저희 경쟁사들도 많이 있고 네. 약간 세션의 약간 내용하고는 약간 안 맞는 내용일 수는 있겠는데요. 네네. 아무튼 메모리 DB는 물론 많고 가격 경쟁력은 뭐 글쎄요. 가격 경쟁력보다 솔직히 더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의 성능, 네. 어느 정도의 성능을 제공하느냐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로 이용을 할 경우에도 네. 당연히 TCO가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빅데이터 인프라 자체는 사실 구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TCO가 발생할 수가 있죠. 네. 자, 마지막 한 말씀 해주면 마치도록 하죠. 네. 네, 그 지금까지 저기 이제 패스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모든 질문에 제가 만족스럽게 답변을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네. 그 개인적으로 이제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2시 52분이니까요. 3시부터 8분 뒤에 두 번째 세션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세션은요. 지금 이제 DB 관리자 IT 운영자들 위해서 지금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에서 서비스로 가는 건 그런 얘기도 언급을 할 거고요. 또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DB 관리, 클라우드 관리 이런 거 다 라이프 사이클 관리로 해가지고 통합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런 이제 관리의 관점. 또 세 번째 세션 4시부터 세 번째 세션은 고객 경험 쪽. 그래서 회사 내에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정지할 것이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품질 관리를 잘 할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나중에 마케팅이나 그런 잘 활용할 것인지 그런 얘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8분 뒤에 뵙겠고요. 여러분들 커피 한 잔 놓으시고 이 방을 나오셔가지고 두 번째 세션 그 토크IT나 전자신문 UTV 그 사이트 등록한 사이트에 가서 두 번째 세션, 세 번째 세션 그때마다 방을 따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첫 번째 세션 아주 좋은 질문 또 같이 공유해 주셔가지고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저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8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